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4월 28일 오늘 국내 코로나19 100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가 1년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힘들고 지루한 매일매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 해서 100일을 맞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예, 벌써 100일이 됐네요. 네. 예, 참, 첫 환자 1월 20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방역당국 제일 고생했지만 국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죠. 네, 서로 위로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00일이네요. 네. 자, 코로나19와 함께한 100일입니다. 신종,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라서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바이러스인데요. 100일을 지나온 지금 볼 때 기존의 바이러스와 비교할 때 어떻게 얘기될 수 있을까요? 저희로서는 이 바이러스는 참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바이러스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영리한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치명률이 지금 우리나라는 2.2%지만 외국 경우에는 5%에 이르고 있고 상당히 높은 치명률이죠. 100명이 걸렸을 때 2명에서 5명이 사망한다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감염을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도 있고 치명률도 높은 이런 바이러스는 잘 없는 바이러스예요. 아주 독한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빨리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요. 네. 멀리 퍼져나가는 바이러스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겁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건데 이것은 지금 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치명률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바이러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하고 끈질기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좀 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사람에 들어와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예. 이 코로나19는 지금 오래오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퇴원을 못하는 환자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보통은 바이러스가 호흡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한 2주면 끝납니다. 길어도 4주가 가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은. 그런데 지금 일부 바이러스들은 거의 4주는 거뜬히 넘고 6주, 2달 가까이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니까, 네. 얘가 지금 바깥에 안 나가고 지금 사람 몸에서 버티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입원 기간도 그렇고 재활성, 재양성되는 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처음 보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네. 재활성되는 바이러스도 그동안 있었고 재양성이 되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환자를 방어하는데 불리한 요건들을 이 코로나19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재활성이 되고 재양성이 된다고 해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어떤 바이러스는 재활성만 되고 어떤 바이러스는 재양성만 되고 어떤 바이러스는 재활성, 재양성이 안 되는 바이러스들도 많은데 이 바이러스는 고루고루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10,000명선에서 지금 맞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다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지금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그 나라에서 나오는 특히 선진국 국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유심히 봐서 네. 우리한테 응용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자료들을 의사들하고 공유를 좀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이 자료를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야 지금 13만 의사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간호사들이 환자를 보는 사람들이 이 병의 양상을 알아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알아야 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치료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양상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방역 당국이 이거를 빨리 분석을 해야 돼요. 예. 네. 정말 힘들고 긴 바이러스와의 싸움입니다. 코로나19의 과정들, 역시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그나마 오늘도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제가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께 우선 참 고맙죠. 네. 물론 정부의 모든 당국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질병관리본부만큼 그렇게 몸을 던져서 해왔던 조직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 또 연구 영역에서도 역량을 좀 발휘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의료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응원을 해주시니까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막 그렇게 힘을 입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뭐 환자가 있으면 의사들은 그냥 달려가는 거니까요. 간호사 그 자리에서 지키고 가는 거니까 겁 네. 없이 사람인들 다 겁이 있는데 의료진인들 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또 성원을 많이 해주시면 또 그나마 또 보람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마스크 쓰고 또 손 씻고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없다고 선언할 때까지 조금 더 협조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어떻게 얼마나 잘해왔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도 될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희생과 노력을 오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우선 의료진은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공공의료기관이 있고 민간의료기관이 있는데 네.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5% 갖고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다 해왔고 네. 앞으로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을 이렇게 자꾸 나누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해왔듯이 자 대구에 그 큰 사태가 나서 대구 자체에서 중환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지방으로 다 아까 대구 외의 지역으로 다 보냈을 때 그거를 제일 받아준 데가 사실은 민간의료기관이에요. 민간의료기관들이요. 예. 그리고 공공의료를 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밤새를 해서 환자가 못 갔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지자체 이기주의죠.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은 그걸 다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간의료기관을 받을 때는 지자체장이 필요가 없는데 지자체가 속한 공공의료기관에 받을 때는 지자체장이 허락을 득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민간의료든 공공의료든 의료진들이 이 환자가 어떻게 하든 병원에 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생겼고 그다음 병원에 와서도 제대로 된 중환 치료를 못 받던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해서 대구에 갔었고 각 병원에 특히 뭐 경인 지역이 제일 많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각 병원에서 다 환자를 맡아서 치료를 하고 있죠. 제가 네. 근무하는 이 병원에도 환자를 초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랑까지 다 걸어가지고 이제 환자를 겨우겨우 좀 회복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일이 생기면 결국은 13만이나 되는 그 중에 대부분 그 일을 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그 가서 일을 할 거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는 민간의료 자원을 전체적인 의료 자원을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거를 쭉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정부는 1월 20일 날 첫 환자부터 해서 정말 잘 했죠. 예, 선제적으로 경계 단계로도 올리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방심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중대 보내서 또 방대 보내서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예, 그래서 참 잘해왔다고 봅니다. 네. 민간 의료기관들에 대한 활용, 이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점은 좀 있었네요. 그래도 다들 좀 그렇습니다. 노력을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겪는 세계적 대유행인데요. 코로나19의 전 세계 흐름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처의 모범 사례로 얘기되는 가장 큰 이유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는 환자가 10,000명이 생겼는데 사망자가 200에 지금 한 40여 명 선에서 굉장히 치명률이 그 사례별 치명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 얘기는 의료진이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환자가 푹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일을 어느 정도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료계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네.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환자를 검사를 첫째 많이 했고, 그 검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검사 태세를 준비를 다 해놨던 게 큰 도움이 됐고요. 검사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환자를 찾아내서 치료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하면서 그렇게 번져나간 것을 막았던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검사 이 진단 기구가 도구가 마땅치 않아서 시간이 좀 늦었고요. 또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걸 모르고 있다가 환자가 중환자가 터지면서 알아냈던 그런 나라들도 있고 해서 네. 이제 이런 모범 사례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런 훈련을 우리가 쭉 해왔고요. 사실 국민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1년에 우리가 메르스 환자가 진짜 의심되는 환자를 한 200명씩 나왔어요. 질병관리본부가. 네. 친구는 1000명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200명을 고른 다음에 그 200명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 추적을 해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딱 그와 같이 해왔던 그동안의 그 훈련과 땀이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하고 딱 맞는 거거든요. 같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동안 해왔던, 준비해왔던 것들이 정말 잘 맞아떨어진 이 질병의 특성과 그런 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아무튼, 네. 각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노하우가 어떤지 참 알아보기도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TV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우리나라 이스라엘 TV 채널 12번이라고 굉장히 한 30% 정도의 그 시청률을 자랑한다면서 네. 저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시키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잘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아주 잘해온 시간들이 이제 많아서 대처를 정말 잘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들도 물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과 같은 취약시설들에 대한 대처랄까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우게 된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감염이란 거, 특히 그 중에서 호흡기 감염이란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 들어가면서 각 시설별로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와 같은 것들이 새로운 변화이죠. 그래서 정신병동은 의사들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감염과 관련 없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사람을 정하면 그분이 감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살필 수 있게 되었고요. 요양시설 같은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이번에 감염 관리자를 네. 지정한 것은. 그래서 자기의 시설은 자기가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방역 인력이라는 게 워낙 취약하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 지금 직원들이 메르스 이후에 많이 늘긴 했는데 사실은 미국에 있는 뉴욕시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됩니다. 예, 뉴욕시가 800만 명을 관리를 한다면 우리는 5천만 명을 관리하는데도 사실은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지자체는 더 부족합니다. 지자체에 감염 전문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마다 1명, 아주 큰 보건소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이걸 갖고 지금 막아왔는데, 물론 이제 그 감염 전문뿐만 아니라 아닌 분들도 다 모여서 이제 공무원들의 그 사명감을 갖고 해왔던 거에 대해서 정말 찬양할 만하지만, 네. 앞으로는 한 번 더 좀 잘 점검을 해서 인력을 잘 점검을 해서 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인력 부분이라든지 또 민간에서는 조금 취약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감염병 관리 아니면 평소에 이제 건강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좀 아프다 싶으면 이제 퇴근하고 일찍 퇴근하라고 얘기도 좀 해줄 수 있고요. 네. 예. 이제 이런 생활 습관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럼요. 게다가 지금 특히 10명 안팎 중에서도 대부분이 해외 유입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숫자가 해외 유입은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10명, 똑같은 10명이라도 해외 유입이 9명이고 국내가 2명인가 하고 해외 유입이 1명이고 국내가 9명인가 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해외 유입은 한 번 들어오면 그 부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접촉이 있더라도. 그러나 네. 국내에서 발견되는 건 1명이라도 그 1명이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지 그 1명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실제로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다행히도 국내 신규 환자는 정말로 한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최근에는. 예,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예, 그동안 뭐 국민과 정부와 다 의료계가 다 노력한 언론계까지 노력한 보람이 지금 있는 거다. 그렇게 일단 해석합니다. 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현재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예, 뭐 저희 의사들은 항상 경고음을 울리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네. 저희가 괜찮다고 하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31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거의. 예, 그때까지 하루에 1명 정도씩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31번 환자가 대구에서 2월 16일 날 발견되면서 2월 20일이 되면서는 그냥 뻥 터진 거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명 제가 좋다 했지만 이렇게 한 명 가다가 한 달을 가다가도 대구의 31번 환자 같은 그런 환자가 한번 터지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뭐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대가 달라진다고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늘 방역 당국이 하는 얘기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클럽에 간 10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건 또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실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떨까요? 예, 저는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 중에서 아주 그 필수적인 게 아니면 좀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당분간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가장 중요한 학교의 학생들을 보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클럽에서 뭐 공부를 하는지 사회적인 경험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밤새 클럽에 가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10대나 20대들은 뭔지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그분들은 사망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망률이 낮고 그냥 심한 감기 같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나의 부모, 그 사람들의 부모와 조부모와 이웃들에 대해서 특히 건강 취약자들에 대해서 균을 자꾸 옮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클럽이나 특히 뭐 야간에 길게 영업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데라면 그 부분은 좀 보상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좀 강력한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곳은 아직까지는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떨까요? 예, 저는 재유행의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더 높다고 보거든요. 높군요. 네, 호흡기 바이러스의 특성은요. 여름에 네. 잠잠하다가 가을 되면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좀 더 센 게 독감이 있는데 네. 이때까지 감기와 독감이 없이 넘어간 겨울철은 없었어요. 예. 그 바이러스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여름철에도 우리 몸속에 조금씩 또 환경에 잠재하고 있다가 가을이 돼서 우리 몸이 약해지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행태를 보면 그 바이러스 특성을 보면 여름을 넘기고 가을에 재유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없어지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아무도 얘기 못할 겁니다.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경고음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는 이제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따뜻해지니까 계속 낮아질 거예요. 낮아지면서 이제 우리의 기억에 잊혀질 수도 있는데 외국의 예를 봐가면서 관련 학자들이 이제 계속 예측을 해가면서 하는 걸 같이 보면서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2020년의 시간들이라는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특히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개인 위생을 비롯한 방역의 생활화예요. 예, 개인 위생을 사실은. 비롯한 방역의 네. 생활화. 예, 생활화입니다. 우리가 생활 방역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손 씻기, 그다음에 안 씻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그다음에 우리의 전통인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그런 인사로 악수를 대체하기. 예. 그다음에 너무 모임을 우리나라 사람 참 저녁에 모임이 많잖아요. 네. 그런 모임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도 있어요. 예. 이렇게 회가 많은 나라는 정말 없거든요. 예, 제가 서양에도 좀 살아보고 뭐 일본 사람들도 보지만 저녁에 이렇게 무슨 회를 만들어 갖고 참 친목 단체가 많은데 이것도 조금 한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위생을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일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들이 마스크 쓸 때 마스크를 써줬던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마스크를 꼭 써라. 네, 예. 미국과 유럽 같이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등한시하던 나라들도 지금은 드디어 이제 마스크로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금년의 이 시간들은 마스크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교수님, 항체 검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항체 검사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다만 이제 항체가 이게 뭐 과연 항체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체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는 것도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체라는 게 처음에 생겨서 한 2주, 4주 지나면서 확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고 이 항체 검사는 저희가 병원에서 필요할 때는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체를 꼭 해야 우리가 학교도 열 수 있고 또 사회를 얼마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런 제한에서 풀어줄 수 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뉴욕지 같은 경우는 20% 항체가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특정 지역, 그 대유행이 있었던 대구 지역이라든지 혹은 전혀 유행이 없는 이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선별적으로 함으로써 서로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이거는 항체 검사는 병이 지나간 걸 보는 거거든요. 확진자든 아니든 병이 지나가면 일단 항체가 생긴다는 전제하에서 항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1월 20일에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1월 초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는 겁니다. 예. 다만 항체 검사의 질이 신뢰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당장 시행을 할 수 있냐 없느냐는 있지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해서 이걸 보는 것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 사태를 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개인위생 강조해 주셨는데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또 금연과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예, 이게 참 질병관리본부가 바쁜 와중에도 금연하고 체중 관리를 강조를 해서 제가 상당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금연은 뭐 강조성 안만 강조도 지나치지 않지만 담배를 피면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즉 물리적인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은 기관지에 붙어 있는 섬모세포가 바깥으로 밀어내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면 밀어내는 힘이 죽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그 흡연을 하고 있으면은 바이러스를 밀어낼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세포 면역하고 만나게 되는데 세포 면역이 지면은 바로 병에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꼭 하셔야 되고 체중 관리는 조금 더 좀 멀리 돌아가는 말이긴 하지만 체중이 이제 많이 과하게 비만하게 되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콜레스테롤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죠.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감염이 잘 되잖아요. 네. 그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 체중이 많이 나가면 호흡하는 기능도 떨어집니다. 호흡 기능도 눌리거든요. 떨어지는군요. 예, 폐가 눌리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세포에서는 안 좋은 성분들이 나와요. 독성 성분들이 나오죠. 지방세포가. 네. 그래서 뭐 렙틴이라고 대표적인 성분이 있는데 그게 높으면 천식이 나빠져요. 예.
그럼 천식이 나빠서 자꾸 숨이 쌕쌕거리면은 바이러스 치료하는데 도움이 불리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차제에 이번 기회에 담배 피지 말고 담배 끊으시고 체중도 좀 적절히 관리를 해주시라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인데 상당히 여러모로 예, 개인 건강과 국민 건강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19에 치우치느라 필요한 검진이라든지 관리에 좀 소홀한 분들 계신데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또 제가 전문으로 보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분들이 조금 나빠져도 겁이 나서 안 와요. 예. 예, 그래서 조금 평소하고 다르면 늘 당기던 병원에다 전화라도 연락을 해서 한번 어떻게 할지 상담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다행히 이제 조금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조금 겁이 덜 나잖아요. 그래서 제 외래도 이제 조금 환자분들이 좀 늘긴 했습니다. 하여튼 네.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예, 철저히 이 자기 방어를 잘 하는 상태에서 병원에 들리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병원이 제일 안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입구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의료진들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코로나19에는 적어도 안전하다고 지금 보는 건데요. 물론 병원이라는 데가 늘 균이 당기기 때문에 절대 안전한 장소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검진이나 관리는 하러 오셔도 된다. 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네요. 네. 병원을 너무 겁내지 말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방역의 생활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모임을 조금 삼가하시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이제 너무 오랫동안 쉬셔가지고 또 영업이 안 돼서 힘드실 테니까 조금 한 절반 정도를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요 책상은 앉지 말고 요 테이블은 앉지 말고 여기는 앉고 하는 이런 표시를 좀 잘 해서 네. 손님들이 들어오면 딱 이렇게 좀 맞춰서 앉을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모임을 뭐 한 4명 정도 이렇게 저녁에 친목은 하는 건 좋지만 더 이상 2테이블 이상 모여가지고 8명, 뭐 10명 이상 모여서 이렇게 활발하게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은 좀 당분간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세계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쯤 나올까를 두고 기대와 걱정이 있는데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좀 어려운 상태인 거죠. 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다고 하지만 치료제는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왜냐하면 그동안 나와 있던 치료제들을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치료제는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희망적으로 뭐 빠르면 1년, 2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본 치료제가 1, 2년에 개발돼서 나온 건 본 적이 없고요. 네. 사실은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더 겁나는 것은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명 검사를 하고 나온 약도 시장에 나와서 정작 일반인들한테 처방이 됐을 때에 큰 부작용이 나서 다시 들어가 버린 약들도 있습니다. 적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상당히 난망이고요. 물론 뭐 누군가가 치료제를 만들어서 언젠간 나올 겁니다. 다행히 백신은 그동안 쭉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초에 백신이 완성됐다는 소식은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금년 말이나.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백신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놓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19는 걸리면 지금 한 2%에서 5% 사망하고 나머지는 다 낫거든요. 네. 그런데 백신이 만일 부작용이 나가지고 그 중에 그 1%나 뭐 이런 데서 만일 후유증이 남는다든지 혹시 백신으로 인해서 정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한테 한 번 더 큰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백신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네. 뭐 매년 독감 백신 맞지만 어떤 해는 독감 백신이 50% 효과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2명 맞으면 1명은 무조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알고 나면 좀 실망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백신은 아마 내년 가을에 유행할 정도에는 백신을 맞을 만한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자, 코로나19 100일의 경험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의 각오와 자세랄까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지금 정말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초유의 경험을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사스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의 병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본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문화들 중에서 이 감염이 좀 더 쉬운 그런 문화를 우리가 겪어왔다면은 그 부분은 과감하게 좀 개선을 하자. 서로 각성을 시키면서 좀 개선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표적인 게 너무 밀집해서 모여서 하는 그런 일체의 여러 가지 행위들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는 그 밀집된 장소가 많은 나라이고 인구 밀도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이제 개개인이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씩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각자가 노력해야 이것이 사회의 규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위생을 다시 한번 꼭 챙기면서 네.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각자 노력하면 조금 더 이런 감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도 잘해오고 있지만 개인 위생과 방역의 생활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100일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코로나19 또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